노유진의 100분 토크. 예, 곧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뭐 또 2015년 글로벌 10대 뉴스 언론에서 많이 꼽곤 하는데요. 올 한 해도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뭐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그중에서 가장 끔찍한 뉴스가 있었다면 is. 역시요. IS. 예, 저는 뭐 그 연관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올해 3월 달에 예. 청와대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 다 중동 가라. 큰일 날 예. 뻔했네. 그 지금 중동에서 우리 청년들 오라는 데가 아이스밖에 없잖아요. 아, 그 김군이 그래서 갔나? 그건 직전인데. 아, 직전이에요. 예. 그 외에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한 명 정도 더 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서 권장해도 될 일인지. 예. 아, 실제로 그 뭐죠? 그 IS에서 뭐 그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또 오면은 우리가 이제 봉급도 주고 이런다. 차도 주고 이런다. 그래서 한국도 거기 들어갔대. 60개국. 예, 60개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수, 화형, 유물 파괴, 죽음의 난민 행렬로도 모자라서 여객기 격추까지, 그다음에 이제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벌인 대규모 난사 테러까지 많은 분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끔찍한 만행에 대한 뉴스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얼마 전에 파리 대참사 이후 IS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뭐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이게 해법이 없어요. 이게 보면 누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기사들도 있고요. 기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100분 토크에서 IS 문제 촘촘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8개월 됐나요? 그 지난 3월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100분 토크가 IS를 처음 다루면서 분쟁 지역 전문 기자인 하영식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도 우리에게 생생한 소식 전해주실, 생생한 분석 전해주실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국제 분야 선임 기자시고요. 얼마 전 이슬람 전사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중동 분쟁사를 정리하신 분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아마 성함은, 얼굴은 몰라도 성함은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정일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의당 팟캐스트 오신 정의길 기자님을 환영합니다. 당원 아니신가요?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 저희 언론인의 그 정치적 중립에 따라서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홍세아 저희 편집위원이었을 때 당원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그리고 옛날에 저기 네. 정지용 그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대선 출마했다가 자기가 발행인으로 있는 어떤 잡지 그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언론인인데 왜 정당을 만드냐. 그래도 우리 정일 기자님께서는 성함으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그 이슬람 전사의 탄생이라는 책 내셨죠? 네. 표지가 무섭더라고요. 저기 뭐 올해 초에 나온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뭐 이 책 나온 뒤로 여기저기 많이 좀 불려다녀서 뭐 중동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그건 저기 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제가 뭐 국제부 기자로 좀 오래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뭐죠? 뭐 되게 국제뉴스 큰 것들이 대부분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책이 없어가지고 그럼 나라도 한번 써보자 해서 어떻게 쓰게 됐는데 올해 마침 책이 나오면서 그 IS 문제도 겹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팔렸어요? 뭐 관련 소식 중엔 이 책이 좀 잘 나간다는 그러대요. 예, 지금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슬람 전사의 탄생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위키피디아로 봤는데 그거 아주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나왔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베트남 여행 가서 드셨던 사양족제비 위즐커피. 부드럽고 달콤한 그 맛을 한국에서는 만나볼 길이 없어 아쉬우셨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음껏 맛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양족제비 커피와 프리미엄 티 쇼핑몰 한국 커피 위즐. 지금 검색창에 커피 위즐을 쳐보세요. 부드러운 위즐 커피는 한국 커피 위즐. 커피위즐.co.kr.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영화 숙취해소제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피토 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해소제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토크로 바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파리 테러 이후의 상황이 지금 말 그대로는 IX 격퇴의 열강들이 다 총출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미국하고 러시아도 대립하는 것 같더니 같이 뭐 공습 같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얘기가 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수호이 24기였죠. 전투기가 터키 공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켜 버렸죠. 자기는 영공 침범했다고. 네. 그러니까 푸틴은 또 푸틴답게 대응하대. 그러니까 그 파리 테러 이후에 우리나라 신문 아침에 보니까 뭐 세계 대전 그래서 마치 전 세계가 총 출동해서 이제 IS를 갖다가 때려부실 것 같이 보도를 했던데, 저는 보고서 저게 뭐 말이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이 IS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이 얼마나 허구적이니까 말만 앞세우고 이해관계가 틀리다는 걸 갖다가 잘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 설명은 앞으로 좀 해나가겠지만은 지금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고차방 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차방 정식이가 좀 더 보면은 이게 5차방 정식이고요. 좀 더 가면 6차고요. 7차고요. 이게 풀리지가 않고 해법이 없는 것 같던데. 우리 어릴 때 무슨 5.1 쇼크와 어떤 중동전쟁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거 더 오래됐죠. 더 오래됐죠.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한 아니 간단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도를 딱 보면은 그쪽 지역이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국경선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부스. 그래,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다 나오죠. 아라비아 로렌스. 이게 뭐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나 싶은데 그게 이제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쪽이 재편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문제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그 격추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지난 9월부터 이제 군대를 보내갖고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습을 계속 해왔는데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공습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 이슬람 국가 반대편에 서 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습의 내용은 이슬람 국가보다는 아사드 정권에게 더 현재로서는 위협이 되고 있는 친서방 반군 진영에 대해서 시리아 반군, 친서방 시리아 반군 진영을 또 공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터키는 이 얘기가 상당히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터키는 일단 아사드 정권을 갖다가 타도해야 된다고 대해서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들이 좀 충돌하니까는 계속적으로 불만을 갖고 오다가 결국은 이런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격추기 사건까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전폭기가 시리아 반군을 폭격했다라고 이렇게 시리아 반군에게도 피해를 줬다라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때 그 지역이 격추된 지역이 터키와 같은 터키계 민족인 투르크멘 민족이 사는 지역이었고 거기를 갖다 몇 차례 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터키가 계속 항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지역을 날아가니까는 영공을 침범했다 그러면서 이제 격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탈출한 조종사까지도 사살당했다고. 투르크멘의 민병대들한테 사살당했다고. 낙하산을 떨어지는 걸 사살했다고 하더만요. 사살했어요. 떨어지는 걸 쏜 거. 구조하러 온 헬기는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고 격추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슬람 국가의 일을 떠들고 있지만 사실상 속내는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우선시하면서 임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슬람 국가가 생존하고 그리고 이게 탄생하고 존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국가들이 방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 주변 국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사우디 뭐 이런 나라. 사우디 뭐 네, 또 저기 심지어 아사드 정권 지금 싸우고 있는 터키 이런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원하고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 타도에 대해서 자꾸 프라이어리티를 그러니까 우선시 목표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첫째 이슬람 국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된 게 물론 그 뿌리는 이라크에 있었지만 이라크의 알카에다 세력이지만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본격화되면서 이슬람 국가가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때 이라크에 있던 알카에다 세력이 미군의 그 반폭동 전략, 그러니까 반내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반내란 전략에 밀려서 상당히 세력이 위축된 상태였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던 중 마침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터지니까 글로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세력을 보내가지고 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결성된 세력이 누스라 전선이라고 합니다. 알누스라라고. 그건 이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이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금의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자기의 부하인 알 골란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결성시키게 되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 내전이 막 불붙기 시작할 때였는데 아사드 정권이 자기들이 수감하고 있던 약 700명 정도의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들 갖다가 확 석방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제 민주화 요구, 명목상은 민주화 요구에 순응한다 해서 정치범을 석방한다 그런 거였지만 사실상 그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 반군 진영의 주도권을 갖다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장악하도록 방조하고 도와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바깥 사람들한테 너 누구를 선택할래? 난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지금 맞아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고 사실상 이슬람 국가랑 아사드 정권은 사실상 별로 싸움을 안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아사드 정권을 별로 공격 안 했고 아사드 정권 역시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그 공세를 안 피했습니다. 이 둘은 살살살 피해가면서 말로만 떠들었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크게. 그리고 아사드 정권 이슬람 국가가 그런데 상당히 그걸 했고 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가장 크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옆에 있는 카타르 등 보수 왕정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수니파 국가입니다. 수니파 국가인데 이거 이슬람의 다수파. 80% 정도죠. 수니파죠. 네, 아사드 정권은 그 소수인 시아파 중에서 또 하나의 분파 알라이파입니다. 시리아 인구의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란, 시아파 국가 이란과 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시아파 연대가 힘을 세력이 팽창하는 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두려워하고 그걸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게 자기네들의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마침 아사드 정권이 내전에 들어가니까는 저걸 갖다 어떻게 타도시켜 버리려고 한 거에서 카타르 등을 동원해 갖고서 한 30억 달러의 그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 다 사우디에서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이 천재 카타르 그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우디 그러니까, 카타르가 문제였는데 근데 그 돈이 사실 어디로 갔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 국가가 사실상 이슬람 국가가 아주 부정부패 없이 자기네 세력 확장에 썼습니다. 부정부패 안 하고. 그리고 친서방 반군이 상당히 부정부패로서 주머니에 챙겼고 친서방 반군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호텔 참호 게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텔 참호 게릴라. 호텔의 참호를 파고서 서방 호텔을 터키나 서방 런던 워싱턴의 호텔의 참호를 호텔에서 파고서 로비해 호텔 로비에서 돈 따내고 자기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하는. 그러니까는 지금의 상황이 이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나중에 얘기했는데 미국이 친서방 반군을 갖다 육성하기 위해서 약 5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그때 이후로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은 5명밖에 안 되더라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당 1억 달러가 드는 엄청난 거네. 600만 불의 사나이보다 몇 배 야, 비싼 우리나라 정당보다 더 비효율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사우디는 이슬람 국가보다는 어떻게 아사드 정권, 시아파 아사드 정권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프라이드 지금도 역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IS에서 그 석유 팔잖아요. 네. 그거 다 어디다 팔겠어요? 그 터키 아닌가요? 그렇죠. 터키도 그렇고 터키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쿠르드족 문제가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잘 알다시피 지금 저기 IS와 싸우고 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는데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의 네 군데 국경지대에 펼쳐 있는 약 3천만 되는 소수민족인데 그중에 특히 터키에서 많이 삽니다. 예. 터키 힘이 세고. 근데 최근에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사실상 자치 영역을 붙여오고서 이게 확장되고 있으니까
또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사는 부분이 또 독립국가 비슷하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네 나라로까지 넘어와서 쿠르드족이 독립국가가 될까 자치 독립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마침 그때 이슬람 국가가 쿠르드족을 압박하니까 뭐 땡큐요. 땡큐. 내버려 둔 거죠. 이제 식으로. 그래서 터키 역시 이슬람 국가를 갖다가 제어하는데 아주 힘을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이제 터키 통해가지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터키가 그래서 그 시리아와 그 터키 국경을 거의 손을 통제를 풀고서 거기서 이른바 서방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넘어오는 그 IS 지망자들이 글로 다 들어가고 무기들 사우디아라비아 지원해주는 카트란 무기들이 다 그쪽 국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김군도 터키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아니 경비병이 있는데 그냥 가. 네, 그렇습니다. 막질 않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년 12월에 이제 그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그 터키 시리아 접경지대 코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예, 코반. 그게 이제 공방전이 벌어서 국제적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국가가 막 전투가 그래서 이제 쿠르드 민병이 막는데 바깥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들이 지원 병력이 도착을 들어가는 걸 터키가 막아버렸습니다. 터키가 국경선에 탱크를 배치해 놓고서 이슬람 국가를 위협한 게 아니라 쿠르드족 민병대가 들어오는 걸 또 막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사우디가 이제 계속 말로는 이슬람 국가를 떠들지만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 3월에 갑자기 예멘에서 벌어진 시아파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가서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시아파 후티 반군은 물론 뭐 저기 이란과 연관이 있다는데 사실상 국제사회가 그 이란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그 후티 반군은 저기 뭐 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르거나 뭐 그런 쪽은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그 타도나 이게 좀 다 훨씬 뒷순위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시리아 아사드 정권하고 맞서 있는 것이 시리아 반군도 있고 네. 또 친서방 반군이죠. 예, 친서방 반군도 있고 IS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이제 사우디나 카타르가 그 이 시리아 친서방 반군하고 IS하고 둘 다 지원합니까? 초기에는 그 구분이 없었죠. 예. 초기에는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그 들어간 돈이 분화되기 전에 서로 나눠 먹었겠지만 아마 부정부패 없는 저기 이슬람 국가 부정부패 자기들 세력 확정에 깨끗이 쓴 이슬람 국가가 효과를 많이 본 거죠. 가성비가 가성비가 좋은 거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가 적게 나는 후보가 돈 똑같이 써도 표를 더 많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종교주의자들이야. 이 사람들 친서방 사람들 세속주의자들이야. 그렇죠. 그렇지. 원리주의자들이 더 무서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이해관계인데요.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막 공습을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신문 기사는 안 보고 제목만 봤는데 뭐 올랑드 빈손으로 귀국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서방 사람들도 뭐 IS 퇴치하기 위해서 뭐 한다 하는데 사실 적당 나서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파리 테러 나오는 데면 우리 이제 언론들이 보니까 뭐 전 세계 무슨 세계 대전 해서 곧 뭐 이제 미국이랑 프랑스가 지상군을 투입할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지상군 투입하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는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병력을 빼갖고 2만 명을 빼서 투입하겠다고 그러고서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가 제가 국제부에 암만 그 소스를 찾아봐도 소스를 찾을 수가 없어. 소설이고 소설. 근데 제가 단언하는데 기자에게 단언해서 안 되지만 저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절대로 지상군 투입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도 없을 거고. 그거 지금 파리 테러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모든 신문들 보면 곧 투입할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제 말의 성천만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에서 그러니까 공습을 통한 봉쇄와 현지 병력을 양성해서 대처하겠다는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군 투입 안 하겠다. 두 번, 세 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입하면 뭐 옛날처럼 또 수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베트남전이나 뭐 거의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IS가 상당히 바라고 있는 거죠. 파리 테러 이런 것들이 결국 IS가 어떻게 하면 미국과 이런 지상군을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국면을 만회시켜 볼까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생각합니다. 참 대답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지성군이고 뭐 해가지고 제대로 없앤다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무식한 질문을 하나. 네. 이제 파리 테러 사태도 그렇고 뭐 IS에 대해서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보니까 뭐 담배 10개 피해 소녀들을 뭐 팔고 뭐 그런 거 나오고 뭐 문화재 부시고 막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정치적 주도권이나 어떤 권력을 둘러싸고 내전이 일어나고 반군이 형성이 되고 전투를 하고 이런 거는 인류 역사에서
국가의 발생 과정에 수도 없이 생겼던 그런 건데 이 IS의 경우는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문명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유독 이렇게 물론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렇게 석불 같은 거 파괴하고 그런 거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예컨대 독일도 그렇고 옛날에 독일 나치들도 그렇고 일본 애들도 남경학살이고 안 했다 그러잖아요. 얘들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슬람주의가 현대 지금 이슬람 무장 세력이 발 디디고 있는 이슬람주의의 근원을 갖다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역사에 이제 물론 모든 종교가 발생하면 그 종교의 경전에 있는 자꾸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항상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대 이슬람주의는 한 18세기 중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효된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주의 성격의 이슬람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그 와하브란 전도사가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세력이 쇠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언자 무함마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쿠란에 적힌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마침 그때 와하브가 그런 걸 전도할 적에 같은 동네에서 사우드 리야드에 있는 사우드 가문이라고 하는 부족에서 정치적 야망이 큰 족장에 너랑 나랑 손을 잡고서 한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가 우리 더 나아가서 무슬림 세계를 통일해보자 하면서 정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기초가 됐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비즘이라는 걸 국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종교 그렇습니다. 경찰. 네, 종교 경찰. 사람이 막 숫자로 막 사실상 지금 이슬람 국가가 자영한 이런 많은 만행들 물론 더 원색적이긴 하지만 본질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으로 하여금 운전을 못하게 하고 공직에 못 진출하게 하고 축구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현재 투표권도 안 주고 투표권 최근에 줬다 그러대요. 그리고 참수형을 갖다가 공개 처형을 하고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태형을 하고 그리고 종교 경찰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본질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아주 이제 서방 이런 게서 약간 좀 아니 그거야 중세기 말에 칼뱅이 제네바 장악했을 때 제네바에서도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종교 경찰 다 만들고 다 했는데 올해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와하브가 이 사람이 보니까 종교 개혁가야. 당신은 똑같아. 타락했다는 거지. 칼뱅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식의 근본주의 흐름이라는 게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마침 이 와하비즘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나라랑 사우디아라비아가 흥망을 하면서도 지금 300년간이 왔는데 계속 정교동을 유지하고 이른바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국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오일 쇼크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벌면서 자기네들의 와하비즘을 갖다 이슬람의 표준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그걸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지금 이슬람주의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한 밑바탕이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슬람 정치주의, 이슬람 정치운동. 1930년대 때 이집트에서 바로 처음에 시작되던 무슬림 형제당 운동. 이건 무슬림 형제당 운동은 이제 근본주의라기보다는 이슬람주의고 이슬람 정치운동의 성격이 강했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하산 반나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처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방과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방과학교로. 근데 이것이 커지면서 이제는 무슬림 형제단이 진짜 전투적인 무장 조직부터 정당, 그리고 아직까지도 방과학교까지 엄청난 스펙트럼이 넓은 조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결합되면서 이제 그것이 1960년대 때 이집트의 쿠투비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주의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전투적인 이슬람주의로 바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와하비즘과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죠. 가장 기폭제는 1979년 아프간 전쟁. 그때 이제 소련이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권을 도우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서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그때 이슬람주의로 들끓고 있던 청년들을 이슬람주의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한 거죠.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그때 누가 끌어모았습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도 돈을 대고 사우디아라비아 돈을 대고 파키스탄이 훈련시켜서
들어갔습니다. 그 이슬람 전사가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길러지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그 이슬람의 스페인 내전인 거야. 예, 그렇지. 이슬람의 스페인 내전이지. 예. 그리고 한 번 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된 거는 또 부시의 이라크 침공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주공화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스페인 전쟁을 중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아이러니가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특히 알카에다 포함해서 처음엔 미국이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서 그 승전감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갖고서 본격적인 정권 타도 운동, 불경한 세속주의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모든 모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예행 연습하고 전투력을 이제 랩을 싼 다음 만렙된 다음에 가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네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폭제가 이제 9.11 테러였죠. 9.11 테러라서 저는 9.12 테러가 성공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갖다 무너뜨리고 미국 펜타곤을 갖다가 비행기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인적 물적 피해로 인해서 나오는 공포감에 미국이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면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고 더구나 이라크 전쟁이나 헛발질을 했다는 데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알다시피 이슬람 국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알카에다 이라크 알카에다가 시리아 알카에다 이래가지고 합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한테 밀려갖고 쫓겨서 글로 가고 거기다가 저 해체된 이라크군이 그 저 군사 경험을 가지고 결합을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의 지휘관의 3분의 1 이상은 이라크 정부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군경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우리도 광주항쟁 때 예비군 출신들이 딱 부대 편성하고 하는 것처럼 군사 행동은 뭐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 참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슬람 국가의 근원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산물이고 또 하나는 그 태어남과 지금의 생존은 또 하나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해관계에서 방주하고 있고 미국과 서방은 지상군을 갖다가 투입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별로는 해법이 없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면에 보도는 요란하게 나고 뭐 이제 공습하고 이런 게 공습이 양쪽이던데 그 하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당하고 나서 공습한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하다가 이제 터키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종의 국내 정치용 맞습니다. 이벤트 아닌가요? 네. 아니 미군이 지금 작년 6월부터 공습하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더 무슨 뭐 공습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공습하겠죠. 근데 그게 파리 테러 났는데 뭐 새로운 정보가 더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보니까 뉴욕타임즈에 나왔더만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보니까 무슨 사마귀 갖다 계속 때리고 있고 무슨 뭐 참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민간인 피해만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공습으로 IS에 타격을 실제로 줄 수 없고 그렇다고 지상군을 넣어서는 말도 안 통하고 주민들과 적대적인 그 외부 군대가 가서 뭐 전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가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상군을 갖다 과거같이 이라크 전쟁식으로 지상군을 갖다 투입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이 완전히 잘못되고 어쩔 수 없는 그렇게는 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지. 현재로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 그래서 지금 공습을 시작한 지 15개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미군도 아마 그 현지 정보망이라는 것이 가동되면서 이제 공습의 정확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올라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개월 지나면서 정보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테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현지군 양성하는 그게 아까도 그 파리 테러 한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쿠르드 민병대 페슈메라가가 산자르 지역이라는 데를 갖다가 점령해버린 날입니다. 그건 뭐 산자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슬람 국가 수도의 라카라는 곳과 이라크 이 도시 모술랜드를 연결하는 보급로가 있는 지역을 갖다가 정말 딱 장악한 겁니다. 이슬람 국가로서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의 그런 제한적인 공습 그리고 현지 주둔 병력들의 압박 이런 걸로 해서 영토 이라크 시리아 현지 영토의 영역 구축의 확장이 이제 한계가 도달했고 오히려 수세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이제 반전을 깨하게 나온 것이 지난 10월 이후에 베이루트 시아파 연쇄 테러 사건, 그다음에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 그 파리 테러, 또 최근엔 튀니지 테러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적의 심장부를 때려갖고 다시 한번 교란시키고 적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켜서 또 헛발질을 만들게 하겠다. 저는 이런 전략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그런데도 그 파리 테러 위에 모든 특히 미국 공화당에서 지상군 보내야 된다 그러고 막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뭐 끔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공화당 정권 바뀌도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말로 그렇게. 네, 말로 그렇게 해도. 근데 우리는 그 시아파 그 IS 테러 후에 대통령이 그래서 농민 집회, 민중 집회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면은 뭐 IS나 그 전에 탈레반이나 뭐 지금 보코하람이나 이런 전사들이 모래바람 부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해서 복면 비스듬하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 정세에 어둡고 역사에 무지한 우리 대통령은 외견상 사진만 딱 보니까 우리 광화문에서 시위대들이 날도 춥고 하니까 이렇게 낸 거랑 사막에 모래바람 막는 수건이랑 비슷하니까 혼동한 거 아니야? 50 넘으면 웃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아이스 얘기한 거예요. 아이스. 좀 아이스라고 발음하려는데 아마 아이스가 된 것 같아요. 이거 미국 정권이나 저쪽에서는 IS라는 걸 정통성 인정해주는 거라 그래서 아이스, 뭐 아이시스.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이스를 하시다가 이제 아이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다. 이 지랄 같은 상식을 깨는 건 슈퍼히어로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린 결국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해야 하는 존재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정의? 대한민국이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지금 여러분은 이 물음들의 답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손석희 앵커와 장강명 작가가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권석천의 정의를 부탁해. 나는 이 책을 지금 처음 손에 쥔 사람들에게 그냥 서문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서문에서 어떤 뭉클함을 함께한 독자라면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권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정의를 부탁해. 도서출판 동아시아.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지금 아랍권이 참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참 그렇거든요. 지금 독재 정권인데 걔는 아니면 또 근본주의 세력이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제 질문인데 좀 덧붙여서 세속화를 하면은 독재고 세속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잖아요. 이슬람주의죠. 예, 이슬람주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고 세속주의가 있는데 세속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잖아요. 그렇습니다. 터키고 이제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이란이나 뭐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주의라 표현을 이슬람주의라고 이슬람주의. 근데 지금 보코하람이나 뭐 이런 데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를 물건이나 가축 취급하고 여자를 인간으로 안 보고 이런 류의 범죄 행위를 포함해서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를 포함해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게 그냥 코란과 그 핸드북 뭐 딸린 핸드북 그거에 나오는 1.1획도 남김없이 다 옳다라고 믿는 광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식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제가 아랍어도 모르고 이슬람 종교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렇게 말을 자신 없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다는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비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여성을 존중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른바 근본주의 그 사는 세력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목만 딱 따갖고서 파라 성경에 적히지 않냐는 걸 그럽니다. 코란에도 보면은 무함마드가 선교를 할 때 제일 큰 주축이 여성들을 갖다가 잘 보호하고 해라. 그래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데 보면 무슨 여성이 남자한테 지하비한테 복종했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딱딱 따갖고서 코란에 이게 적혀 있지 않느냐 이게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문자 이댁을 갖다가 짜진다는 거는 그건 자기네들 말이고 그건 정치적인 해석, 지들이 필요한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과거 시대의 어떤 그 당시 문화나 이런 사회경제적 조건이 반영된 얘기를 갖다가 뭐 수백 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대로 이제 그렇죠. 아니 근데 어느 종교나 그게 있잖아요. 무슬림들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독교도들도 그 1.1핵도 뭐 안 틀리다 그러고 완전 진리라 그러고 그렇죠. 그거를 자꾸 그대로 특히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거 오역을 포함해서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 성경도 1.1핵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거 아닌 거를 막 옛날에 막 마녀 재판에서 불태워 죽이고 이단으로 단죄해서 죽이고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그게 있습니다. 무슬림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보편적으로 이 종교 경전을 기계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를 권력 행사의 어떤 명분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그렇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왜 이슬람만 근데 심한 문제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나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많이 뭐라 그럴까 인간의 이성에 바탕 그 사회가 합리화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교 분리가 되고 합리화됐죠. 근데 아까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또 이슬람이나 전통 자체가 원래 정교 분리가 아니고 이슬람 자체가 하나의 정치이자 종교이자 문화이자 생활이자 그런 거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슬람 국가가 갖고 있는 저개발 상황 여기에 대한 이제 계속 분노 이런 것들의 대중의 분노와 소외를 갖다가 이런 것들 해서 뭐라 그럴까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선진 사회로는 못 나갔다 그러나요? 하여튼 저개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근본주의들이 힘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러니까 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말씀 여쭤보는 건데 기독교도 중세기 내내 1000년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부터 시작해서 근세 초기에 마녀 사냥을 거쳐서 뭐 온갖 범죄들을 다 저지른 끝에 이제 정교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그 종교적 극단주의가 비교적 덜 위험한 수준으로 간 거고 세력이 줄어든 거죠. 그 무슬림도 똑같이 있는 건데 저기는 교정 일치가 돼 있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슬림 사회는 저기 기독교가 그런 저기 종교적인 극단주의가 판칠 적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었죠. 그것이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잘 알다시피 우리 세계에서 잘 배웠다시피 그 유럽의 지금 문명이라는 게 르네상스 전에 다 이슬람에서 받아온 것들이고 그러니까 고대 잊혀졌던 고대 문명을 고대 그 문헌들이 다 아랍어로 갔다가 아랍어에서 다시 유럽어로 재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몰락하고 나서 서양은 중세 천년의 학문 암흑기로 들어간 반면 이슬람 세계 쪽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약탈한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들이 아랍어로 페르시아어로 아랍어로 번역해서 쓰던 거를 유럽 사람들이 14세기 15세기에 다시 가져와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런데 알케미니 알고리즘이니 이게 다 그 아랍어에서 온 거잖아요. 이제 17세기 18세기를 지나면서 아랍 사회가 저개발 상태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반면에 유럽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역전되면서 거기 특히 이제 식민지 국가로 이제 편입되면서 문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발 디디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정치적인 관계와 이런 거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그 석유 문제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어떤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그 체제 그 순위파 체제가 이렇게 강화되면서 종교 일체의 어떤 그런 봉건 국가이면서 또 현대 사회인 나라가 유지되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종교 분리를 했던 팔레비 정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팔레비 정권의 독재를 갖다가 미국이 옹호하면서 호메니를 등장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기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팔레미스트 이 사람이 주이시니까 유태인이고 아주 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A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여성을 갖다가 운전도 못하게 하고 참새형을 취하게 하고 인권 지수가 말도 아니다. B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여성이 직업에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뭐 소수민족에 이런 것도 보장해 준다. 자, 그럼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중에 미국이 어느 나라랑 친해야 될 건가? 어떤 나라 친해요? 당연히 B라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B라는 나라는 이란이고 A라는 나라는 사우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친 이스라엘인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딜레마에 대해서 미국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괴롭다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해서 좀 여쭤보는 이유가 문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꾸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수건 쓰고 다니다가 그거 감추고 이런. 저기
저기 유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그 아라비안 나이트 있잖아요. 천일야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그 성인 소설입니다. 그렇죠. 19금이죠. 완전 남녀 상렬이다. 19금 정도가 아니라 밤에 진짜 관한 얘기니까. 저기 금병매 이상을 뺨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무슬림 사회, 이슬람 사회가 더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 사람이 사랑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바람피고 이런 다 또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별 차이 없는 다 그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그 종교로서 그냥 우리 사람이 그 안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다 살아온 건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사람들이 뭐 별난 저기 외계인들이 믿는 종교 비슷하게 12억이 믿습니다. 12억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가마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오히려 이슬람이 최고 신도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기독교고.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믿고 있는 그 대부분 그 무슬림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확실하게 근데 종교를 갖다 이용하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교정 일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로 결합해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이제 이게 문자주의라 그러지 리터럴리즘. 그다음에 그걸 갖다 해석을 독점하고 그러니까 와하비즘의 문제가 뭐냐면 꾸란에도 그 꾸란에 대한 해석들의 다양성들을 다양한 해석을 보장한대요.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도 보장하고 그렇죠. 근데 와하비즘 같은 경우가 사실 그걸 굉장히 왜곡했다 그러더라고요. 와하비즘은 타종교뿐만 아니라 와하비즘이 아닌 이슬람 신자들에 대해서도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 그다음에 다신교, 그러니까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 그다음에 알라신 외신, 그다음에 알라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고대에서 뭐 수순이 시아파, 그다음에 수니파 대해서도 자기들 해석에 반대하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을 할 수 있는데 국정교과서를 딱 만들어 놓고 국정교과서 말고 다른 거 읽는 놈은 감옥에 가두고 목 자르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손발 자른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요. 혼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서에 대한 해석을 독점한 그자가 바로 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면 그 혼이 비정상으로 간주해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 진 교수님이 뭐 훨씬 전문가신데. 그래서 우리는 PS예요. 박근혜 국가. 박근혜 스테이트. 박근혜 스테이트. 그래서 제가 터키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터키는 그 군인들이 쿠데타를 한 3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근대국가 수립 이후에. 3번 정도가 아니죠. 뭐 엄청나게 했죠. 근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60년대 이후에.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저 터키 친구야. 니네는 왜 군인들이 쿠데타를 그렇게 자주 하냐? 그리고 니네들은 또 쿠데타 하고 나면 또 돌아가더라. 그거 선거 치르고 나서 했더니 자기네 군대는 그 국방이 첫 번째 의무가 아니라 그래요. 세속주의를 지키는. 그 세속 국가를 지키는 거를 제1 임무로 아타투르크가 원래 군대를 창설할 때 그렇게 줬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쿠데타를 하는 걸 당당하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이슬람 근본주의 교정 일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 군인들이 밀고 나와서 해산시키고 국회 해산시키고 정당 해산시키고 감옥에 잡아놓고 외국 추방하고 선거 다시 해서 비근본주의 세속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시 병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럼 아타투르크는 이 이슬람주의라는 이것의 위험성 교정 일치가 되었을 때 성서 쿠란 해석을 독점하는 것과 현실 권력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을 미리 예견한 건가? 그런 그 터키가 예외 아니에요 지금? 터키는 그 사람이 지금이었던 상황이었죠. 예외였었는데 지금 터키는 다시 이슬람주의 정당이 장권을 잡고 있죠. 잡고 있죠. 잡고 다시 그러면서 물론 다른 이슬람 그런 건 많이 차원이 틀리지만은 어쨌든 그 자기들이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정당이고 지금 군부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약화됐죠. 근데 그게 제3세력이 없는 게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도 물어보니까 세속주의 정당이 부패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의개발단도 뭐 부패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사실은. 터키 친구가 라마산이라고 이제 친구가 있는데 난 터키 사람들 아타투르크를 굉장히 존경하는 다들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비판을 하더라고. 엄청 비판하지. 근본주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타투르크는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그 히잡
못 쓰게 했거든. 아, 그렇죠. 터키는 언제 그 엄청나게 금지하고서 그 이슬람주의 그것이 사회를 지배할까봐 예. 강제적으로 했는데 결국에 무너졌죠. 그래서 터키에서는 어린 왕자가 금서래요. 왜요? 어린 왕자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터키 천문학자가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거든. 근데 터키 복장을 입고 나온 거야. 아무도 안 믿은 거야. 그래서 근데 다음 해 열렸는데 아타투크라는 놈이 거기서 독재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강제로 서양 양복을 입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서양 양복을 입고 나와서 발표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독재자로 표현했잖아. 그래서 금서예요? 지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아타투르크는 독재자 맞지. 근데 계몽군주였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교정 분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정 분리가 정교 분리. 이제 맞습니다. 그건 사실 또 어쩌면 우리 서구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게 문제예요. 약간의 도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했던 이란 같은 나라 뭐 문제가 아직도 많은 나라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해 갖고서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우리한테는 종교가 개인의 문제지만 이슬람은 안 그래요. 그 자체 그 전제 조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그걸 문화상대주의로 인정해줘야 되냐고. 난 인정 못하겠어 그거. 그럼 그것도 독단주의일 수 있죠. 독단주의가 아니지. 왜냐하면 그쪽이 독단이니까 독단에 대해서는 관용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니 솔직히. 이제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 터키도 그렇고 그 제3세력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서기도 힘들고 형성도 안 되고 완충지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완전히 그 근본주의 아니면은 완전히 그 썩은 이제 좀 썩은 부패한 군부 세속주의, 세속주의 이렇게 딱 이 양립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슬람주의 지금 국가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이라는 건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IS가 IS 포함을 해서 이슬람주의 세력은 IS 같은 극단주의 세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실각했던 무함마드 무르시라고는 온건 이슬람주의 세력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슬람주의는 어쨌든 이슬람권 내에서 어쩌면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정치 세력입니다. 그걸 현실로서 받아들여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서방도 그렇고 그 세속주의 정권, 특히 세속적인 독재 정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로. 아니 국가로가 아니라 IS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슬람주의를 국가 이슬람권 나라들에서 이슬람주의 정치 이슬람주의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S가 딱 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IS 이라크였다가 IX 이라크 시리아였다가 떼버리고 이제 IS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칼리파트를 선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국경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가 거놓은 그 민족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칼리프 국가를 선포를 했는데 칼리프 국가라는 게 원래 그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고 나갖고서 이제 그 제자들이 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참 부르기가 사라센 제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자기네들은 그거 갖다가 이슬람 공동체 즉 무슬림의 공동체 운마라고만 그냥 산 거지. 근데 뭐 동칼리프 왜냐하면 국가의 개념이 아직 없었던 거지. 자기네 그거라고 했고 정교 일치 사회였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다시 재현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크게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국경선을 갖다 지워버렸다. 그건 이제 시리아 이라크 국경은 193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어서 비밀 협정을 맺어서 갈라먹은 거 아닙니까? 시리아는 프랑스가 이라크는 영국이 갈라먹은 거 아닙니까? 왕자들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지금 영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보면 모술하고 라카가 수니파 그러니까 수니파 아랍계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국경선 그어지기 전에는 그냥 동네 이웃끼리 왔다 갔다 하던 지역이 있는데 그거 국경을 지워버리고 한쪽은 시리아가 되고 이라크가 됐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가 딱 바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라크 전쟁 이후 시리아 내전 이후 불만과 소외에 처한 수니파 아랍계 주민들의 그걸 지지를 받고서 양쪽으로부터 다 양쪽으로 받아서 딱 그 영역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선악의 개념을 좀 떠나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이라크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저놈은 나쁜 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라크 전쟁이 분명하게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사드 정권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아랍에 거대한 세력 분배기 생겼습니다. 이 세력 분배기를 다시 채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세력 재편 과정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는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라는 거고 지금 말은 중앙정부지만 사실상 이라크 남부의 영역밖에 없는 거죠. 저 북쪽에 쿠르드족 영역이 있고 지금의 이슬람 국가 영역. 그건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수니파 아랍계 주민들과 사는 지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동쪽에 아사드 정권 지역. 그거는 알라이파 정권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라크와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붕괴됐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자꾸 붕괴된 나라를 자꾸 붙잡고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눠진 세력을 갖다 일단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건 IS를 인정하다는 얘기고 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즉, 특히 그 수니파 아랍계 IS가 발디디고 있는 수니파 아랍계 주민의 정치적 지위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외교적 해법을 내야지만 이 IS 격퇴를 위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그래서 IS와 그 주민들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기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그러고 지금 죽은 리처드 홀북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리처드 홀북 처음에 이라크를 3분하자. 쿠르드족, 수니파 지역, 시아파 지역 3분하자 했는데 이것이 이제 IS가 생기면서 더 시리아까지 넓혀졌으니까는 저쪽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사실 이렇게 하면 분쟁이 해소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한 길이겠죠. 덜 일어나겠죠. 지금처럼 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일단은 그 기본 컨셉이라는 건 현재 이 재편되고 있는 정치 세력을 인정하자는 거에 출발해야지 우리가 외교적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와하비즘이라는 게 시아파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조정을 타협을 해야지 서로가 이제 세력 균형을 다시 맞춰야죠. 그러니까 세력 균형이 지금 무너졌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력인데 후세인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포갑적으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그걸 미국이 제거해 보니까 그냥 다 튀어나가 버린 거죠. 그걸 다시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핀이 없어지고 나니까 터져버린 거죠. 안에서 누르고 있던 뚜껑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그게 후세인의 안전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 정권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도 그렇고 후세인 정권도 그렇고 이게 독재 정권이었지만 사실 이슬람주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중동의 한가운데서. 근데 그게 확 무너져 버리고 나서 보니까는 미국이 더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참 그게 왜 생각을 못 하나? 아니 못해. 왜냐하면 전두환이 그 쿠데타고 나서 5.18 버리고 나서 조폭들을 뭐 소탕한다고 해갖고 다 잡아넣었잖아. 그래서 나이트클럽 술집 주인들이 몇 년 동안 죽을 뻔했대. 왜냐면 조폭들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동네 깡패들이 잭크나이프 들고 나타나갖고 거기 질서가 새로 수립될 때까지. 그렇지요. 원래 조폭들이 할 때는 나이트에 그 영업부장 하나를 딱 지시켜주고 월급을 주면 알아서 그 이제 동네 이렇게 꼬마들이 와서 손님하고 시비 붙고 이러면 조용히 데리고 나서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 말 들은 말은 경찰들은 돈만 받아가지고 해주는 게 없고 해코지 안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들은 말이에요. 경찰들에서 고소하지 마세요. 그리고 80년대 얘기니까. 그리고 조폭들은 돈을 주면 돈값만큼 서비스를 줬대요. 근데 전두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조폭 두목들을 다 체포해서 가버리고 나니까 권력 공백이 생겼고 난장판이 돼서 새로 질서가 잡힐 때까지 한 3, 4년 정도 엉망이었죠. 그러면서 생긴 게 호청년. 호청년 해가지고 이제 정경환 씨가 이렇게 거느리는 또 이 조폭들이 새로운 조폭들이 등장을 했죠. 그거 이제 미국 등이었고 생긴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지금 거지. 정확히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중동의 사태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제 그 형님을 하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그런 세력 재편을 갖다 인정을 과정이고 그걸 갖다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지 IS 그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IS가 지금 기반하고 있는 수니파 아랍계 주민과 IS 지도부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IS가 이제 기존의 다른 세력들과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이제 아예 국가를 참칭하고 나타났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탈레반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수들이 유럽에서 나가잖아요. 탈레반 정권은 기본적으로 지역 정권입니다. 아프간 현지 정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슬람 국가는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이 짙죠. 물론 이라크와 시리아 세력이 주축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또 하나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아까 말했지만 수니파 아랍계 주민의 불만과 소외를 바탕으로 해갖고서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걸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마을을 점령하면은 자기네 그 마을의 자치권을 갖다가 현지 부족장과 그 세력들한테 넘겨준답니다. 조건 하나 답니다. IS 충성해라. IS 문양만 써라. 그리고 자기들은 외곽 경비로 빠집니다. 그 순위파 부족 입장에서는 뭐 노땡큐 아니고 뭐 완전 땡큐죠. 그냥 이따가 시아파 정부 관리는 좀 시달렸는데 아사 정권 시달렸는데 늘 자치권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 이권을 나름대로 좀 공유한다는 겁니다. 나눠 먹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정 가장 크게 석유 밀매가 되는데 IS는 유정을 장악하지만은 유정에서 나온 석유를 갖다 주민들한테 팝니다. 너 이거 갖고 가갖고 밀매해라. 그리고 정제해라. 그럼 그 주민들이 가갖고 터키나 이런 데 아사드 정권과 거래하면서 그걸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윈윈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유정을 타격을 하려고 그래도 참 힘들다고 합니다. 유정을 타격을 하면은 현지 주민들이 또 불만을 표시하니까는 초창기에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또 하나는 이라크의 석유는 표층이 얇아가지고 표층이 얇아가지고 부셔도 심하게 심하게 삽으로 파도 그냥 나온답니다. 비용이 적게 그러니까 든다든지 개발 비용. 별로 큰 고도의 기술이 요하지 않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노천광이 있구나 거기. 아니 게다가 한비아 씨가 쓴 그 IS에 대한 최근에 그 칼럼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 면적의 거의 뭐 이 2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에 이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있고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2분이 아니라 영국만한 크기입니다 지금. 영국만한 크기. 더 넓어지. 근데 국가가 생길 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계약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강력한 폭력을 구축하고 그 폭력을 사용해서 협조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대가를 주고 이제 반항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다음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합법성을 부여하는 게 그 폭력 원래의 기능이라고. 아니 교과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제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여기서 가장 충실한 모델이 그나마 미국인데 그렇지. 미국도 사실 독립전쟁 치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IS가 지금 막 이런 막 사방 테러를 저지르고 여자들을 어떻게 하고 이래서 그렇지. 그거 아니고 선정을 폈으면. 아니 근데 재미있게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기들 내에서는 그 선전 영상을 보잖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포. 그렇죠. 말 안 듣는 놈들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주고 또 하나는 선정이야. 얼마나 자기들이 그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집단 처형 문제죠. 집단 처형 문제인데 뭐 지금 현재까지 정확히 몇 명이 죽었나는 건 모르겠는데 사람 죽은 걸로 치면 일단 아사드 정권이 더 많이 죽였습니다. 그건 뭐 20만이 죽였다는데 그건 또 물론 약간 과장된 게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아사드 정권이 소리 없이 훨씬 이슬람 국가보다 훨씬 많이 죽인 건 확실하고 이슬람 국가가 이제 죽인 사람들 부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상징적으로 서방의 기자들이나 서방 사람들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서방에 있는 서방으로 하여금 도발이기도 하고 서방에 있는 무슬림들 같은 끌어오기 위한 선전의 일단 서방 사람을 죽이면 선전 효과가 커지니까 자기들 존재를 알리는. 또 하나는 현지 사람들 죽인 건 대부분 시아파나 아사드 정권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게 간 거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수니파 주민들을 그때 그 아사드 정권이나 이라크 시아파 정부에서 받았던 학정 일종의 분풀이 비슷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될 수는 없죠. 우리가 정당화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잡아다가 옛날 아사드 정권 지방 관리 같은 거 잡아다가 그냥 처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다 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수라는 결과는 뭐 그래서 아니 뭐 즉결 처분하는 직심 재판 해가지고 처분하는 이제 거죠. 우리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하는 거죠. 이제 이라크의 그 시아파 정부도 모술에서 이라크 이슬람 국가 쳐들어오기 전에 열흘에 한 번씩 공개 처형을 했답니다. 경찰이 거의 현장 재판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는 안 알려졌다가.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이슬람 국가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에 그걸 갖다가 절대 우리 용납해서도 안 되고 안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수니파 아랍계 현재 있는 수니파 아랍계 주민들이 느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슬람 그 세력이 하는 그 폭력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 옛날에 했던 그 폭력들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아니요.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지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가 위아래 방식이 좀 더 극혐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예.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뭐 종교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잡지를 내는데 다비크라고 하는데 그 도시잖아요. 왜 아마겟돈이 벌어진다는 도시. 그렇죠. 난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면은 가능한 한 자기 적은 적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적을 소수로 만들고 자기를 다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60개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 종말론에 나오는 80개의 깃발이 덤벼든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연출하는 거잖아요, 막. 그렇죠. 자기 어쩌면 그건 이제 그 전략이 틀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조그만하게 우리를 불리고 쟤를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자기들의 정당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쉽게
이슬람 국가 우리가 국가로 가지면 기본적으로 아직은 무장 집단에 불과합니다. 네, 무장 집단이죠. 무장 집단입니다. 이 무장 집단은 결국 전술, 게릴라 전술과 테러 전술이 기본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심리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뭔가 이걸 자기를 일단 과시하고 그치. 충격을 주고 블러핑하는 거지. 블러핑하고 신학적 정당성을 이제 지금 히든 카드에 지금 막 뭐 에이스 석장 정도 들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가 싸우는 게 거의 세계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싸움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그만큼 자기들도 크다는 거지. 그런 세력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인 군사력으로 동원해서 한다는 거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태극기도 거기 들었던데 60개국 중에. 그건 이제 서울도 지금 좀 뭐 위험한 거예요? 저기 당연하죠. 저기 뭐냐. 미국과 동맹이니까 우리가 아프간에 파병도 했잖아. 이라크 전에 파병을 했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테러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뭐 그거에 항상 그 옛날에 9.12 테러 났을 적에 9.12 테러 원래 기획했던 자들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뜬 대한항공을 갖다가 태평양 상공에서 원래 터뜨리려고 한 처음에 아니 그거였었는데. 그래요? 터뜨리고 미국에서 때리고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포기해 버렸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한국이 미국의 그 동맹국이니까는 너 당해봐라 뭐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왜 저기 파리 테러 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뭐 인도네시아인이 무슨 뭐 누스라 전선에 대원 사진 찍은 거. IS 원래는 IS 대원이라고 발표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그걸 발표한 날 우리 신문 기자가 우리 기자가 기사 쓴 걸 이렇게 보니까 IS 누스라 전선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뭐 팩트가 다 개판이더라고. 그래서 IS와 동맹 관계에 있다는 거 뭐 팩트가 다 개판이 언제 만들어졌고 무슨 뭐 지도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래서 야 이게 왜 이렇게 틀렸니 그랬더니 그거 뭐 저기 보도자료 나온 보고 썼는데 정부 보도자료? 이게 경찰이 만든 보도자료죠. 그래서 내가 보고서 대테러법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저기 정확하게 우리 테러 전문 인력을 먼저 양성하고 그러고 나서 그 해야지. 그런 건 누스라 전선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그냥 뻥튀기 급조해서 내보내고서 뭐 테러법 만들어 달라. 이건 조금 좀 아니 그 정도야 양해해야죠. 국정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뭐 기존 애들이 수백만 명이 배워놓은 교과서도 엉터리로 국무총리가 프레젠테이션하는 세상에 처음에는 뭐 IS 그 정도면 우리 했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IS 지지자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아닌 게 나오니까 알 누스라 지지자인데 알 누스라가 IS의 동맹 관계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리아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분화됐죠. 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대통령의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대변인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살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랄까 죽음의 중동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만큼 우리의 적들이 삶을 살아가는 만큼 우리들은 죽음을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봤는데 17살 16살짜리 애인데 이거 트럭 몰고 들어가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인터뷰를 막 웃으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그걸 보여줘. 그거 가서 꽝 터지고. 우리가 지금 종교와 이념이 사람 어느 정도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가 같다. 이념 하나만 해도 때로 무서운데 거기다 종교적 신념까지 결합이 돼 있고 그러면 무섭지.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IS라는 게 전 세계적인 조직이잖아요. 지금 유럽에도 특히 프랑스라든지 그러니까 그나마 독일은 괜찮은 게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터키계고 터키 무슬림들이 굉장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또는 여러 나라들이 쭉 흩어져 있고 이게 그 외로운 늑대라고 하나? 그러니까 굳이 직접적인 조직적 연계가 없어도 인터넷이나 이것만을 통해서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이슬람 국가가 선전전이 먹힌 거죠. 이거 자기네가 과거에 그 이슬람 공동체 움마다 그러니까 카리프 제국이다. 그걸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주의 성향을 가진 무슬림들이 당연히 그걸 자기네들의 그 조국 가장 또 힘이 세니까 우리 집 사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센 놈한테 많이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알카에다 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그 독일에서 그 대소독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래퍼야. 우리나라 같으면 언프리티랩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애인데 얘가 갑자기 그 랩 그 씬에 거기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나중에 IS가 선전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 근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랩 뭐 이걸 하는 애가 회개를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거 난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이거 간증이거든 막.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종교적으로 개심해서 뭐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지 혼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총을 들고 다니면 사람을 왜 죽이냐고.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와 이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종교를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IS 애들이 저기잖아요. 이제
그 서구 출신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애들 네. 그 첨단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련된 문화적 감각을 갖고 있어서 선전 영상을 보면 이게 MTV 수준이야. 그 다음에 아주 그 주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S 같은 경우에 뭐냐면 게임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테러리스트 게임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그거 다 이제 그냥 가는 거지,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하고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으니까 이쪽 세력하고 전적으로 네트워크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또 하나의 망. 그러니까 우리가 IS 이러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낙타 타고 다니면서 밤에 사막에서 자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현대화되어 있는 이슬람주의라는 이념이 극단적으로 나간 거 하나랑 저기 수니파 부족 그 수니파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부족주의라 그럴까 수니파의 소외와 불만 이게 겹치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진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전 세계적인 지금 첨단 기술과 이런 게 테크놀로지가 세 개가 이제 합쳐져 갖고서 건설된 것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아닌가. 근데 저는 사람들이 해법은 없냐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꼭 불가능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바마 정권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상군 같은 선거밖에 파견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이른바 오바마 팀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9.11 테러에 우리가 공포에 입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공포에 질리지 말아야 된다. 좀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갖다가 힘든 일이죠. 아주. 이 이슬람 국가를 최우선으로 놓는 국제적인 공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데 계속 유럽에서는 지금 테러가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쩌면 겪어야 될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제압한데서 그게 테러가 거기다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해서 테러가 진압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그 테러는 그것대로 다른데 테러 대책을 세워야지 그 정보력을 강화하고 뭐 그리고 사람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최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야지.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게 유럽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철도나 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열려 있어 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뭐 벨기에에서 저 본거지를 차려놓고 프랑스로 들어오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쪽은 북한이 지켜주고 동서남은 바다가 지켜줘가지고 항만하고 공항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기 지금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랑 영국이 비교적 테러에 저 유럽에 비해서 많이 안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런 지정학적 조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국경선을 철저히 하고 대항으로 떨어져 있고 영국 역시 섬나라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출입국 통제하면 전 세계적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아니 열감지 카메라 턱 대고 있으면 막 무슨 열나는 사람 다 보이고 그 길목만 딱 지키면 다 되는 나라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또 오다 보니까 저 밑에 또 새누리당 밑에서 또 그 할배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 반테러법 빨리 제정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국정 그 반테러법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고 국정원 강화전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어찌 보면은 우리 안보라거나 뭐 이런 대외 관계에 집중을 주로 해왔다면은. 아마 국정원에게 더 권한 주는 것도 가능했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 전 세계 정보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하면은 정보기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현행 법이 있더라도 니들이 알아서 피해가서 걸리지만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안 들키고 하면 되는 거지. 안 들키고. 그거 미국 CIA 다 그런 거 하려고 만들어둔 겁니다. 쉽게 해서 초법적으로 대신 들키지만 말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들킬 때 처벌받고. 들키면 처벌받고 그거 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들켜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괜찮게 하라는.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미 다 하고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합법화 시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합법화가 목적이 아니고요. 더 권한. 국민들 겁줘가지고 그러니까 늑대들 쳐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들이 좀 물어도 참아라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 뭐냐 그 스노든 사건에서 보면 국가안보 CIA 핸드폰은 우리가 돈 주고 샀지만은 주인은 따로 있다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다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
통화도 다 도청한다는데. 결국은 이제 테러 통치가 사실 테러란 말이 공포에 의한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은 시약에 실력이 없어서 걸릴 때 봐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 많이 걸렸잖아요. 호텔 보이한테도 걸리고 말이야. 그렇지. 법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 안 댓글 돼서. 달라 걸리고 뭐 다 걸리잖아. 다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지만 전 세계 정보기관 사실 다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다 그거 하는 건데 그거 왜 걸려가지고 하면 하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못된 짓 하라는 건 아니에요. 못된 짓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잘못 알아들을라. 예. 오늘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오늘. 네, 저 쿠르드족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투 의지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제대로 싸우고 사상처럼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이제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3,0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한 뭐랄까 좌파도 있고. 근데 문제가 터키입니다. 터키지. 터키가 저번 때 이제 공습 안 하다가 공습을 이제 이슬람국가 공습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보니까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 같이 하겠다 그랬으면 쿠르드족 공습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이슬람 공습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성 전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IS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페슈메르가의 여성 전사들이래. 왜냐하면 여자한테 죽으면 천당 못 간대. 그래가지고 여자만 나타나면 다 도망간다 그러다가. 그때 저기 코바니 공원에서 그 유명한 여성 전사가 있었죠. 그 싸웠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입하고 근데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상당히 자기네들의 독립국가 일단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딱 종교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문이 정말 명문이야. 우리는 이제 그 평등과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생태. 쿠르드는 종교도 달라요. 생태주의까지 얘기해요. 생태주의고 이걸 위해 싸운다. 달라요. 와 놀랬어요 이거 보고. 언어, 종교, 인종 다 달라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 남자 여자 평등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남자.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뉴욕타임즈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그게 나왔더만요. 이제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최고의 그 성과가 지금 쿠르드족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자기네들이 그 말하는 우리 자유와 인권 가치 이런 것이 나름대로 구현되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보인다는 기사가 좀 터키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제도는 쿠르드족이 터키에 제일 많이 살아서 터키를 통해서 유럽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터키는 그닥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런 것처럼. 쿠르드족이 이제 터키에서는 국제적으로도 그 테러리스트 있잖아요. PKK 같은 게 PKK. 이제 그 테러 단체로 받았는데 최근 얼마 전에 이제 풀렸나요? 터키 정부랑 휴전을 했었는데 예. 평화적 휴전 협상을 해가지고 안 싸우기로 했는데 최근에 그게 깨졌죠. 이번에 그 이슬람 국가 사건으로 이제. 외잘라는 아직 감옥에 있나?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터키 에르도안 정부가 이제 자기네들의 정권 지지를 위해서 쿠르드족을 갖다 이제 압박하고 있죠. 그걸 테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쿠르드족은 섭섭하지. 유관순 테러리스트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런 식이지. 그쪽은 그런 겁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공부 많이 됐다 오늘. 좀 알겠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복잡한 지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빨리 그냥 한꺼번에 그냥 사실은 제가 어제 비정상회담 나가가지고 2주제로 토론을 했거든. 이걸 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민감한 거죠 했네요. 거기서는.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 전사의 탄생. 그게 와하비즘 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오늘 박근혜 국가가 IS 점점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PS 스테이트. 대표님 아까 PS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그건 이제 우리도 언제 박정희주의라는 게 있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한겨레 신문 국제 분야 선임 기자이시고요. 이슬람 전사의 탄생이라는 책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꼭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 정일길 기자님 나오셔서 독서문화의 꽃은 구독에 있는 거라기보다 구입에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의 평소 지론. 책을 읽으면 자기 혼자만 좋지만 사면은 이게 고용일상출이 되고 출판사도 좋고 집필자도 좋고 다 좋아. 좋은 거죠. 그래서 정일길 기자님의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서. 너무 노골적입니다. 우리 노골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